이란, 이라크 지역,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레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반트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문명. 중국은 황하강하고 양쯔강이라고 하는 장강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사실은 이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요 장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에서는 그닥 큰 도시의 문명이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흐르는 황하 문명은 베이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안으로 이렇게 해서 위구르 자치구역이라고 불리는 거기까지 가는 그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중국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늦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문명이라고, 문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안에도 이것을 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명이 인도 문명이에요.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인도 문명입니다. 사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유럽 사람들이 아주 애써서 감춰두고 싶은 문명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명이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서양 문화의 바로 어머니의 탯줄, 그러니까 모태라고 생각을 하는 그 문명이고, 이곳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서 자신들이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부르는 그 고대 문명을 형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인도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것을 자신들이 문명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인류가 퍼져나간 어떤 방식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인도 문명은 실전된 문명이에요. 실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문명이에요. 잃어버린 문명인데 어떻게 문명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때 역사를 구분하는 내용이 뭐냐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요 인도를 왜 우리가 실전 문명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건 잠깐만 미뤄둘게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그렇죠? 역사는 흘러간 과거. 그죠? 자, 혹시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류가 지나온 그 궤적, 어떤 길. 그죠? 한 분한테만 더 여쭤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남조열이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 네. 인간이 살아온 시간. 그 시간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 것이 역사.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글로 역사 시대는 이제 보통 글로 태어났어요. 정확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쭤볼게요. 자, 역사라는 말 앞에다가 선사라는 말이 붙어요. 지나간 과거잖아, 선사도.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선사시대는 대충 원시시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원시시대 정도일 거야, 아니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요걸 선사라고 부르는, 이거는 과거가 아닌가요? 요거는 인류가 지나온 길이 아닌가요? 유물을 보고 글자가 없던 시대라 유물 같은 걸 보고 우리가 그렇죠. 요 시대는 우리가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가 갑자기 한 300년 뒤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꿀탕콩인데, 그때는 한 300년 뒤에 꿀땅콩이라는 게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먹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먹는 건가 보다, 먹는 걸 담았던 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석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꿀땅콩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어떤 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도 역사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과거도 맞고 지나간 궤적도 맞고 인류가 지나와서 쌓아놓은 어떤 길들도 맞지만, 이 역사는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 갑골 문자, 쐐기 문자, 이런 문자들이 있어서 이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문자인지 도저히 그림을 그려놓은 이집트 문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야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의 그 끝이 바로 역사라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인도에 대해서 실전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다? 실제가 남아있어. 보니까 땅을 파서 발굴을 해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뭐지? 근데 아무것도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뿐이죠? 상상할 뿐입니다. 근데 상상하기에는, 상상만으로 이것을 그냥 상상만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유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적들을 파고 올라가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교류했던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인도를 문명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게 언제쯤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인도를 영국이나 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로 잡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인도에 있는 많은 문물들을 어디로? 유럽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찻길을 놨어요. 기찻길을 놓으면서 그때 그 기찻길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화일까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견해낸 결과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국가였고, 이때 이 당시에 이들은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역사, 실전의 문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는 없지만 이들이 그 역사를 이제 해석을 할 빌미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문명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인도의 문명이나 중국의 문명은 사실은 서구,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길을 걸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교역지였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을 콕 집어서 자신들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가 대체로 여러분들 혹시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보셨습니까? 지구 나이가 몇 살일까요? 46억 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46억 살인데 인류의 최초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 한 아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아이가 하나 발굴이 됩니다. 뼈다귀가. 그 애의 이름을 루시라고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였던 것 같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 아이 중에 최초로 발견된 이 아이를 루시라고 했는데, 얘가 언제적 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5,000년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35,000년 전에 루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사실 350만
350만 년. 네, 350만 년 전. 너무 세게. 아, 제가 3만 5천 년이라 그랬어요? 350만 년이요. 죄송합니다. 350만 년이에요. 근데 46억 년하고 350만 년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차이지? 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왼쪽 주머니에 46억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35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긴 차이 동안 그 350만 년이라고 하는 그때의 얘네들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어.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언제적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모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건 사람일 거야. 사람과 비슷한 어떤 종일 거야 라고 하는 호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호모라는 말을 이 호모는 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호모라고 부르니까 이 호모는 라틴어에서 호모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호모를 그냥 남자라고 지칭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인류를 뜻합니다. 인간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종이라고 하는 호모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우리와 가장 비슷한 아이들이 누구일까를 들여다봤더니 이때 가장 비슷한 애들이 기원전 4만 년 전쯤 350만 년에서 쭉 인류가 계속해서 뭘 하죠?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면서 나타난 게 한 4만 년경에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요걸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누구냐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있었어요. 자, 요 네안데르탈인들은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화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알죠. 문화를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귀에 안 들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문명은 아세요? 라고 하면 그럼요. 문명을 몰라요? 그런데 문명과 문화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 갑자기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달랐지? 달랐던 건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호모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도시 위에 살아가기 시작한 때가 도대체 언제지? 라고 하는 그때를 우리는 문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너무 앞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들은 인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뭐가 다른 거지? 호모 사피엔스는요, 사피엔스라는 게 뭐냐면 머리를 쓴 것 같아. 그러면 호모 하빌리스 뭔데? 호모 에렉투스는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호모 에렉투스는요, 두 발을 사용을 해서 걸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럼 호모 하빌리스는 뭔데? 그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불도 사용하고 걷고 도구를 쓰고 그랬다면 똑같이 다 지능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형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싹 지워볼게요. 지금부터 요걸 싹 지우고 제가 그러면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문화와 문명이 그럼 뭐길래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요, 한자로 쓰면 그럴 문자에다가요, 뭔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될 화자를 써요. 문명은요, 그럴 문자에다가 뭘 쓸까요? 밝을 명자를 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럼 여기 둘 다 그럴 문이 들어가는데 이 그럴 문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역사 얘기했으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뭘까요? 뭔가 사람이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더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 전에는 대체로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엄마 배고파, 엄마 오줌 쌌어, 엄마 뭐 그거를 으엥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말과 일치하는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숫자의 개념도 알게 되고 글자가 무엇인 것도 알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키우다 보니까 얘가 엄마 나는 엄마와 상생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말을 해. 응? 네가 상생이란 말을 어떻게 알았지?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문화와 문명은 뭐가 되는 거지? 이거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무엇인가를 알았어. 지식으로 깨달았어. 근데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 예요. 자, 요걸 우리는 영어로 보면 그렇죠. 컬처예요. 컬처라는 말로 씁니다. 그럼 컬처라는 말의 어원이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얘의 어원은 꿀뚜라예요. 꿀뚜라라는 말을 씁니다. 꿀뚜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농사짓다예요. 뭐라고? 갑자기 농사를 문화를 배우다가 갑자기 농사를 왜 짓지? 그럼 문명을 한번 볼까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스스로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됐어. 인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명은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촛불을 하든지 전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부싯돌을 해서 뭐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밝아지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은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것과는 달리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얘네들은 영어로 보자면 civiliz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봤더니 citizen이에요. city라고 하는 도시가 어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대체 문화와 문명이 도시와 무슨 뜻이 있고 문화는 농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을 우리는 크게 인류상에서 구석기 인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구석기 인류는 계속 돌아다녀. 왜? 배고파. 먹을 거 찾아야 돼. 그러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유목 인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딱 터집니다. 요걸 쓸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석기 혁명은 그동안 돌아다니던 원시 인류들이 그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은 기원전 한 8,000년경밖에 안 돼요. 우리 인류라고 얘기하는 그 4만 년 전에 그 인류가 계속해서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2,000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아,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우리가 한 3년 전이나 4년 전에 돌았던 여기에 다시 와보니까 우리가 먹던 그게 또 자라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농사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 농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도 약탈 경제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약탈 경제라고 하는 것은 농경을 하면서도 헌팅을 하러 계속 돌아다니는 걸 반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무서워. 사는 게 무서워. 번개가 치니까 무섭고, 그리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쓸려서 죽어버리니까 무섭고, 또 공룡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것도 무서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디에 기대야 될까요? 어디에 기대죠? 우리 넘어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엄마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에게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은요, 사람들이 뭘 하면서 신이 만들어졌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는 없었고 언제는 생겼냐면, 돌아다니는 유목을 하던 구석기 시대에는 신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였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던 것을 우리 10명이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공룡도 때려잡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서 얻어야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착을 하면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된다, 안 다녀도 된다? 안 다녀도 돼요. 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농사의 그 기본적인 것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욕망처럼, 본능처럼 알고 태어날까요? 몰라요.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내 엄마, 아버지, 조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신은요, 조상이었어요. 최초의 신은 조상들이었습니다. 내 조상, 내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내 아버지는 너무 약해서 죽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센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저 태양이에요. 태양을 보니까 이야, 저 태양은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같이 닿을 수도 없는 그 거리에 있어. 자, 그러면 이 신들을 우리가 이들을 불러서 내가 의탁을 하면 조금 더 내 의지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꿀뚜라는 농사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겠죠. 야, 니네 지금부터 농사 지을 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농사가 잘 되는 때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홍수가 일어나니까 홍수를 막아야 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자신들끼리만의 어떤 약속 같은 걸 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여기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 전화를 해. 막 전화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를 전화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시죠. 쳐다보면서 너 왜 그래라는 암묵적인 손가락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배워나가는 게 문화입니다. 자, 그걸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것이 있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문화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막 제패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를 갔어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죽는 초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다 놓고 그 시신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깜짝 놀래갖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너희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너희를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뜯어 먹어야만 자신들이 이 문화에서 아버지를 내 품 안에 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속성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혹시 이민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요,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최초의 이민을 간 사람들은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민을 가면 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집을 구하면 거기 부엇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엇도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살림을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살림을 채워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가보니까 대파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냉장고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의자도 있어서 채워넣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는 이사를 갔을 때 이민자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엇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면 이게 방이야. 자, 요게 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렇고 여기에다가 신발을 벗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신발을 안 벗어요. 근데 우리는 신발을,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유학을 갔는데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도를 좀 고쳐달라고 이제 뭐 안 되는 말로 떠듬떠듬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워커 같은 걸 신었는데 그 워커를 신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하고 제가 슬리퍼를 줬더니 이상한 쳐다보듯이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고 가고 나면 그걸 닦고 막 진짜 어우 짜증나 이 미친놈이 막 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면은 여기다 이렇게 라인을 걷고 신발 놓을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고 문화의 속성이에요. 이 문화의 속성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잘 변하지를 않아요. 내 자식 때부터는 이게 2세가 되면서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잘 변하지 않는 게 그 살아온 그 사람들과의 습관의 동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 됨됨이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문화에서는 인간 됨됨이를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이놈들이 미쳤나 하고 그 시신을 이렇게 묻어주는 것이 문화인 경우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명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자, 문명은요, 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곳에 집들이 지어지고 길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 테메노스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테메노스라고 하는 영역은 신을 모시는 공간이에요. 그곳이 항상 중심에 섭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해보시면, 유럽 여행 가보시면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중앙에 있는 게 성당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그곳이 있는 성당을 두오모 피아자라고 불러요. 그죠? 그 두오모라고 하는 걸 두고 그 두오모 피아자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심에 테메노스, 신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유럽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럽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동남아시아나 이런 뭐 아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변하냐면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가 제일 중심에 있었어요. 도시의 중심에. 그게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신라시대 때도 그랬고 백제 또 고구려 이게 다 그랬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도시의 중심에 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산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유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최초의 종교는 불교를 수용을 했고 그것들이 중심에 신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신을 두어서 우리 중심에 두었는데 갑자기 유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숭유억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들이 배척이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로 도시 한가운데 못 만들어지고 주변 산기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만들어집니다.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뭐 불국사나 아니면 송광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들은 다 내가 각성을 해서 와 나는 이제부터 불교에 대한 어떤 각성을 일으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몇몇의 선사들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으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종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것들이 쫙 만들어지면서 도시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요. 근데 도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면서 도시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사실은 이 히스토리는 이스토리아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히스토리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을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왕권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고 어쨌든 그러면서 도시가 모이고 또 도시가 모이고 또 도시가 모이면서 거대한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거대한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권력이 생겨나고 법이 생겨나고 그리고 금융에 관한 것들이 생겨나고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내 거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애가 야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너 나한테 쌀 한 대빵만 빌려주면 안 돼? 그래서 빌려줬어요. 불쌍해서. 근데 글자가 없었던 때는 어떻게 했을까? 왜? 쉬셔야 되나요? 너무 추우신가요? 좀 이제 온도를 좀 올려놔. 춥다 그러면 조금 맞아요. 살짝. 예, 앉아 계시면 추우실 것 같아요. 저는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한 대박을 빌려줬는데 1년 있다 갚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렸어? 이러면 진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자, 그러자니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죠? 누군가 힘 있는 애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 있는 애가 그 호소를 받아들이려면 뭔가를 정해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기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금융치료를 받아야 돼. 얘를 금융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뭔가 증거가 있어야 금융치료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쐐기로 무엇인가를 긋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건 네 거야. 이제부터 네가 나한테 빌려간 게 이렇게 3개야. 요건 갚으면 내가 요렇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이 여기 시작한 게 쐐기 문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쐐기 문자를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진흙판에다 쓰기 시작한 것이 문자의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문자의 최초의 경험이 여기 도시에 모여서 법이 만들어졌죠. 이미.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죠? 문자가 만들어졌죠. 그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 A, B, C, D 이게 영국이나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르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60진법. 그러니까 우리가 1분은 몇 초죠? 60초잖아요.
1시간은 몇 분이죠? 이게 60진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간의 개념을 알려준 것도 메소포타미아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구에 전해준 것도 바로 이때 이 레반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생겨났을까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사가 피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죠? 하늘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그렇죠. 기상을 알려면 천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천문학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천문학을 발달을 하면 뭐해? 이게 홍수가 나면 내 땅이 다 무너져.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땅을 말뚝을 박아놓은 내 땅이 말뚝채로 다 홍수가 나서 쓸려갔어. 어떻게 해야 되죠?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측량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이 기하학을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측량법에서 나온 미터법이에요. 미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이것을 기하학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죠? 네. 다 가지고 계시면 한 번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센텐스에다가 19세기 중반, 여기 찾으셨나요? 네, 거기부터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50여 년경부터 70여 년경까지의 일입니다. 찰스 다윈 같은 신지식인들이 인류의 진화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밀을 꺼내들기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그의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뭐가? 인류가 탄생을 했다고 유럽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세라는 기독교의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신들의 형상을 닮아 처음부터 완전했던 신의 오브제로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까불다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지금쯤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라는 후회 막심을 곱씹으면서 말이다. 재밌게 쓰려고 애썼습니다. 재밌으신가요? 그런데 다윈이 이러한 인류의 믿음을 지그시 밟아버리고 인간은 나무를 타던 원숭이 정도의 종에서 진화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논문을 발표해 버린 것이다. 종교계에서 제일 먼저 반발을 했고요. 다윈은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에 시달렸고 자신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달린 만큼 이 주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고고학적 발굴은 진실을 규명하듯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의 종과는 왠지 다르지만 원숭이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가 찾아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씩 증거를 제시해 내놓았다. 진화론으로 인해 당시의 인류가 받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럼 우리의 조상은 정말 어떻게 생긴 누구냐는 지적 호기심이 더 크게 사람들을 자극시켰다. 자, 근데 그 자극에 불을 지핀 것들이 뭐였었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제국을 형성해 나가면서 식민지를 이 유럽 안에서 로마가 있을 때, 그리스가 있을 때, 그리스가 가장 큰, 자신들이 가장 큰 또 뿌리가 되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럽에. 그리고 로마가 되었을 때는 로마가 자신들이 가장 큰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국을 이렇게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
죄송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 이야기를 숨겨놓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리엔트. 여러분들 오리엔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시계, 그죠?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오리엔트 시계 생각나실 텐데 네네. 오리엔트 왜 시계 회사에서 왜 오리엔트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시간을 알리는 게 뭐죠? 해가 떠올라서 해가 서쪽으로 진다. 지는 거,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시간을 알려주는 디렉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보니까 해가 뜨는 방향이 어디에 있어서 늘 일정해. 우리가 수원에 살았더니 수원에서 늘 뜨는 방향이래. 성남에 살았더니 성남에서 뜨는 방향이 일정해. 내 집에 10년 동안 살아도 해가 이쪽에서 뜨다가 저쪽에서 뜨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을 정할 때 위치를 정하기가 너무 쉬웠겠죠. 자, 요게 동쪽이야.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해가 지는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이겠죠. 여기가 서쪽이야 라고 정해놓고 나니까 동쪽과 서쪽을 정해놓고 나니까 북쪽과 남쪽을 정하기가 쉬웠겠죠. 사방팔방을 다 정했으면 좋겠지만 사방만 정해놔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자, 오리엔트라고 하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개념이기도 했지만 뭐를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뭐죠? 시작.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이 오리엔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뭐의 디렉션을 준다? 동쪽이라는 디렉션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동쪽의 땅, 해동 땅이었어요.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을 오리엔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둥근데 우리나라에서 봐도 해는 동쪽에서 떠. 우리나라에서 봐서 해가 동쪽으로 뜨는 건 어느 쪽이죠? 태평양 쪽이에요. 그죠? 인도에서 보면 인도양 쪽이에요. 근데 오리엔트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였냐면 아까 우리가 배우기로 했던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 또 중국, 인도 이쪽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리엔트는 지금은요 중국, 동아시아 이쪽을 오리엔트라고 명확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오리엔트라는 말을 정하기까지는 오리엔트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 그 넓은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했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자, 제가 아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전해준 건 아니고요. 여기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교역을 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레반트의 국가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위쪽이고요. 터키 아래쪽이에요. 자,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 수완이 아주 어마어마해서 이 그리스와 로마에까지도 그 장사를 뻗쳐나가면서 그 자신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이것을 장사하거나 빌려줄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법이 끼어들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게 글씨를 전해주기 시작한 알파벳의 최초의 이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는 진짜 요물이에요. 페니키아에 페니카 죄송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타를 내죠? 페니키아에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 속에다가 이들이 이 공주의 이름을 숨겨두려고
숨겨두려다가 결국은 발견이 된 공주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페니키아의 공주 중에 하나를 에우로페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에우로페는 라틴어로 읽었을 때 에우로페예요. 영어로 읽으면 유럽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신화 속에다 이들이 역사를 감춰두고 마치 신화인 양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이것을 이 문명이 이들로부터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둘 수 없는 게 바로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공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제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둥이야. 말할 수 없는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한 반 정도는 제우스와 사람, 제우스와 요정, 제우스와 뭐 다른 여신 사이에서 나타난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쁜 애 없나? 오늘은 같이 데리고 놀 예쁜 애가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중해 인근에 있는 어떤 곳을 빙빙빙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사람 여자애가 하나가 자기 시녀들과 나와서 해안가에서 꽃을 따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진짜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지 찍었다 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사랑에 빠질 준비를 하는데 얘가 보니까 되게 겁이 많아요. 되게 겁이 많고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항 같은 거, 이렇게 경계심 같은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얀 소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는 인류와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 소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도 그렇고 장식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소하고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의 문명을 들여다볼 때 이걸 보게 되시는데요. 거기서 흰 소로 딱 변해서 갑자기 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꽃을 따던 이 에우로페가 너무 예쁜 하얀 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하얀 소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소가 갑자기 야, 타. 그래서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페니키아가 요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요쯤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제가 커밍 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곧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오리엔트라고 불렀던 이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대단했던 이 동양의 문명, 이 동쪽에 있는 동쪽 땅, 해가 뜨는 동쪽 땅의 문명,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문명의 요람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이집트, 인도, 중국 요 순으로 기원전 한 BC 한 3,500년경에 대체로 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도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하고는 비슷하게 성장을 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그 다음을 이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중국이 좀 가장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망오제 시대가 일어나기 이전인 기원전 한 2500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기브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긍심 뿜뿜한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국입니다. 자, 4대 문명이에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입니다. 그럼 유럽이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여기서 보았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이게 오리엔트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오리엔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시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리엔트가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죠. 아시아도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었어요. 이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레반트라는 지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서 지금의 예루살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레반트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해가 뜨는 동쪽의 땅이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문명이 일어나는 그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이때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은 아시아의 분류로부터 분류가 더 세밀화돼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있죠? 서아시아 쪽에 있죠. 그래서 서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와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편집이 그러니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슬쩍 신화 속에다 감춰두고 이 에우로페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가져왔다라는 것도 슬쩍 감춰둡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메소포타미아를 공부하자라고 얘기했는데 30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은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발칸반도라고 불러요. 자, 요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발칸반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발칸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가리아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럽 그 동유럽 쪽에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 아래쪽에 반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서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중해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그 지중해 이쪽에 터키 저 그 서쪽이죠. 거기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하실 곳은 여기 이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인데 제일 먼저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지금의 이라크.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싸웠어 뭐 이런 곳들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이었고 없던 나라였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막 각 나라마다 다 퍼져서 유대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모여서 돈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보면 몇 천년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세계사에서 보면 몇백 년도 안 된 아주 짧은 나라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긴 것 같은 성경 속의 역사에 들어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집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 계셔서 네? 파워포인트를 가려서요. 아 제가? 아 죄송해요. 자, 이러면 안 가리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카탈휘이크라고 여기 샤탈휘이크라고도 써있고 어떤 곳에선 카탈휘이크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선 샤탈회웨크라고도 하고 이 글자가 되게 조금 아리까리한 글자여서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또 듣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들어서 요거는 여기가 터키예요. 그리고 터키가 요 위쪽에 유럽 쪽에도 터키가 있잖아요. 거기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유럽 쪽에 있는 터키와 아시아 쪽에 있는 이 터키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우리는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아나톨리아와 여기 시리아, 레바논 여기까지 내려온 여기를 레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보았던 여기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고 이집트는 여기예요. 여기 이집트는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중심에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고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 안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도 들어갑니다.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혹시 천일야화 들어보셨나요? 네.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보셨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는 사실 나중에 여기를 이슬람권이 차지했을 때 이슬람권은 BC가 아니고 AD 한 7세기경부터 발원을 했는데 그때 생겨난 게 바로 천일야화인데 그때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어디 옛날 얘기를 하냐면 페르시아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페르시아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담은 이란의 국가들이었었어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건데 근데 여기에 관한 이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카탈휘이크와 예리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예리코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여리고가 바로 이 예리코 또는 제리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있는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곳이 예리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여기부터 우선 우리가 보아야만 제대로 된 말도 꼬입니다. 인류의 시티즌을 보게 되는 시빌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티가 어디였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곳에서 살았고 구석기 인류는 그러니까 정착을 하기 이전에 구석기 인류들은 그럼 어디에서 살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실만 하잖아요. 처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집 짓고 살았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쉘터라고 불러요. 쉘터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쉘터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케이브 쉘터라고 하는 것과 락 쉘터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데선 살아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동굴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살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1인 1동굴이 가능할까요? 1인 1동굴은 안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조금 힘 있는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야, 우리도 여기 같이 살자.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더 센 놈이 하나가 더 들어와. 여기에서 살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위계가 만들어져요. 집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위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힘센 놈이 족장을 하는 거예요. 족장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가득 차버렸어. 이렇게 가득 차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여기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케이브 쉘터는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쉘터의 기능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동굴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바로 건축입니다. 그게 처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케이브 쉘터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애는 막 팔이 하나가 잘라지기도 하고 어린 놈들은 이렇게 주먹도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덤벼보다가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비슷한 곳을 찾아요. 가장 비슷한 곳이 뭐였냐면 그래도 등이라도 가리고 위에 이슬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락쉘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바위 그늘 밑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바위 그늘 집자리라고 불러요. 이들은 락쉘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바위 그늘 집자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바위 그늘 집자리에서 이렇게 한쪽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바위 그늘 집자리도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저 위에서 그 원숭이였던 때 거기에서 살다가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들이, 모든 동굴들이 다 이렇게 쉘터였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었나?를 따져봤더니 그게 아닌 동굴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주로 스페인, 프랑스 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스페인의 칸타브리아라고 하는 곳에 알타미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거는 스페인 사람이었던 사우토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었던, 그때 한 9살, 8살밖에 안 된 그 마리아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늘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뛰어놀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니 얘가 어디로 사라졌지? 하고 마리아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러는데 어느 숲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몸으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동굴이니까, 동굴에서는 바람 같은 게, 공기가 이동하면 어떤 게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숲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녀가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을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기원전 한 18,000년 전쯤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구석기 시대죠. 18,000년 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2만 년, 2만 5천 년까지 동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곳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져 있지?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이 왜 안 그려져 있지? 라고 되게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동굴마다 다, 전부 다 모든 동굴에서 다 이런 동물들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 지질학적인 조사에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단일 지층이야. 무슨 말일까요? 혹시 단일 지층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살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면 지층이 생겨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1지층, 제2지층, 제3지층 이렇게 해서 지층이 생겨납니다. 우리 광화문도 지금 그 월대가 원래 그 10m 아래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정도로 지층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나는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단일 지층이야. 단일 지층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대체 누가 그린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기름으로 불을 떼면서 그림을 그렸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게 몇천 마리의 소, 그러니까는 그 구르는 황소, 뭐 붉은 황소, 싸우는 황소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소, 사슴, 버팔로. 그러니까 버팔로는 약간 소하고 황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소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소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주로 이런 가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가서 주로 이렇게 소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탁본을 해갖고 와서 이걸 모사를 했습니다. 모사를 해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 알타미라 동굴에 딱 가서 보더니 알타미라 동굴 이후로 모든 미술은 쇠퇴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아름다운 그림들을 18,000년, 그러니까 그때는 2000년이라고 따지면 2만 년 전이죠. 2만 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라고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해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우토올라는요 역적이 돼버려요. 갑자기 이거를 논문으로 써냈다가 갑자기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네가 아무리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고고학적의 어떤 그 흔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화병으로 죽어버려요. 화병으로 죽어버렸는데 그거를 맹렬히 비난했던 비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그 다음에 그 라스코 동굴이 발견이 됩니다. 라스코 동굴에 가서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사우트올라의 묘지에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돌도끼나 찍고 다닐 것 같은 원시인들이 이것들을 그림을 그렸다는 게 믿어지세요? 근데 여기 이런 근육, 이거는 나중 사람들이 모사를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었어요. 아이고, 제가 요 그림을, 아이고, 애니메이션을 잘못했나봐요. 일단 이걸로 볼게요. 요 그림에, 요 앞에 있는 그림, 요게 이 그림이었는데, 일단 여기를 보자면, 여기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을 어디에다 그렸냐면 바위가 튀어나온 자리에다 그린 거예요. 바위는 매끈하지 않잖아요. 네. 바위가 울룩불룩한 자리에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것들을 그려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이걸 봤다면 믿으시겠어요? 18,000년 전, 기원전 18,000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이 요건데 여기도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피카소가 이런 그림들을 황소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피카소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알타미라 이후로 모든 화가들, 모든 미술은 다 쇠퇴했어. 더 이상 알타미라를 넘어설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라스코 동굴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라스코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굴이 바로 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몽티냑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가 나와요. 그걸 베제르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흘러가는 그곳에 몽티냑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게 그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들인데 요게 베제르 계곡이에요. 이게 쫙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연약 지반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햇볕을 보고 산소하고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갑자기 막 세져요. 그러니까는 되게 연약해요, 지반이. 근데 얘를 긁어내면 햇볕도 보고 산소도 닿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그런 집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라스코 동굴로 들어가는 그 구멍입니다. 요것도 동네에서 놀던 조금 약간 노는 오빠들이 이것들을 발견을 해냅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요 입구가 요 입구예요. 요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어마어마한데 여기 웹불짐승, 수수의 방, 우는 사슴, 중국말, 멈춰서는 소, 뭐 구르는 말 이런 것들이 있고 쫙 물길이 이렇게 있어요. 물길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벽에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물길이 넓어지잖아요. 이 물길이 넓어지고 여기 움푹한 샘이 하나가 있어요. 우물처럼 샘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에요. 뭐 이 그림들을 봤을 땐 알타미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약간 그림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알타미라처럼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그림이 하나 가득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동굴들이 나타나는 동안 사람 형상이라고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사람 형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를 확대해서 볼까요? 얘는 여기를 이렇게 여기 자기 뱃속에서 요게 창이에요. 여기 창이 부러져 있고 몇 번 만에 창이 관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쏟아져 내리는 자기의 내장을 바라보면서 되게 슬픈 눈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내장에서 이렇게 배에서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요게 사람인 것 같은데 왜냐면 몸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어. 단일 지층이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뭔가 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거나 뭔가 특별한 행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천 마리의 그런 그 동물들을 그렸다는 것은. 근데 보니까 그 앞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새라고는 본 적이 없는데 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새가 어떻게 생긴 새 같으냐면 소떼라고 아시죠? 소떼. 네. 소떼 끝에 이렇게 기러기라든가 뭐 이렇게 새들 소떼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여러분들 혹시 인디안 추장 아시죠? 인디안 추장이나 족장들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어떤 거 쓰시는지 아세요? 새 깃털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로 새 같은 걸 짓고 있어요. 자, 미술사에서 또는 이런 유럽의 그 역사나 예술사에서 새가 의미하는 것, 새의 깃털이 의미하는 건 자유예요. 사람들이 자유 또는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땅도 걷고 물도 헤엄칠 수 있지만 공중을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을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그렇죠.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이 이 새의 깃털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고대 미술사에서의 언어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손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그리고 발도 이렇게 똑바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발도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셨나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성인 것 같아요. 그죠? 남성인 것 같아요. 근데 손이나 발이나 이런 몸보다 남성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황홀경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자, 황홀경에 빠졌죠. 엑스터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황홀경에 빠져 있죠. 그리고 앞에 소떼와 같은 새 장신구를 앞에다가 세워두었죠. 그 다음에 머리도 새의 마스크를, 그러니까 가면을 새의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막 엑스터시가 일어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인 거예요. 자, 무당들은 막 하다가 자기가 막 작두도 타잖아요. 그 날카로운 작두도 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엑스터시에 빠졌을 때인데, 이게 바로 엑스터시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동굴에 대해서 어떤 동굴 벽화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하지 못했는데, 라스코 동굴을 발견을 딱 하면서 여기가 제사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공간이라고 불리는 이 신성 공간, 테메노스라고 불리는 이 신성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구석기 시대 인류부터 이미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구석기 시대 인류에게 있어서 조상신을 제사 지내는 그러한 문화적인 행태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샤먼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샤먼이 이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그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주는 그 엑스터시를 행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동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라스코 벽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불리는 이 검은 소와 황소가 뛰어가는 이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잘 그렸냐면요, 양쪽에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1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점에 따라서 멀어지면 사물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지죠. 근데 소점을 양쪽에 두었을 때는 소점을 향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소점을 향해서 가니까 양쪽으로 작아져요. 그런데 얘네는요,
소점을 이쪽에서 한번 보고 이쪽에서 한번 본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도법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 서서 양쪽으로 소점을 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소점을 하나를 두고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소점을 하나를 두면서 이쪽에서 달리는 아이의 몸통을 크게 해서 저쪽 꼬리 부분은 짧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았을 때 이쪽 소의 몸통의 부분에서 꼬리 부분으로 가는 것은 또 작아지고 라고 하는 소점을 양쪽 소점에서 이런 것을 다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점, 다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중첩된 소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달리면서도 저쪽에 있는 부분은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경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이 점차로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인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일 1동굴은 없고 1일 1 락쉘터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동굴하고 비슷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의 시작을 합니다. 건축의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움집과 막집이라고 하는 것을 짓기 시작해요. 요걸 막집이라고 부릅니다. 요 막집은요, 주로 구석기 시대 인류가 어떻게 할 때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할 때, 그래서 인디언의 텐트와 같은 티피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정착을 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착을 한 사람들은요, 이런 막집이 아니라 움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정착을 할 거니까 땅을 파고 동굴과 비슷한 것으로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혈이라고 불렀어요. 수혈은 수직으로 구멍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락쉘터도 못 얻고 케이브 쉘터도 못 얻었을 때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았더니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움집을 짓고 살았더니 더워서 못 살겠어. 미치겠어. 여기 너무 더워. 너무 뜨거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밖으로 나와야죠. 근데 밖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되죠? 뭐 동물에게서도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집을. 자, 요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실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다리를 놓고 바닥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놓았습니다. 원두막이죠. 이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상 주거와 수열 주거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움막에 들어가니까 따뜻했어. 그리고 나를 보호해줬어. 좋았어.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못 살겠어.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얘는 마루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옥실이라고 불렀어요. 온돌이라는 뜻이에요. 뭐죠? 요거 뭐죠? 수열 주거를 옥실, 온돌의 기초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뭘 피웠어요? 불을 피워서 화덕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화덕을 거기에다 피우면, 불을 피우면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요 옥실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마루장이 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늘한 마루청자를 써요. 서늘한 마루가 생겼어. 그래서 여름에는 하이양청하고 겨울에는 동이옥실하는 동이옥실과 하이양청의 두 곳에서 살다가 두 곳에서 살아보니까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세트로 만들어. 그래서 안방, 온돌방과 마루와 건넌방이 만들어지는 이런 옥실과 양청이 동시에 공존하는 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나중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까지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은 아까 이 메소포타미아를 못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12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이, 네. 한번 또 하셔야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퀘베클리 테페를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이 퀘베클리 테페가 아까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카탈휘이크와 예리코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리코와 여리고죠. 여리고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여리고라는 이름을 쓴 거니까 예리코 또는 제리코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일 먼저 생겨난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시가 최초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는 늘 변해요. 지나온 과거인데 어떻게 변해? 근데 제가 역사는 뭐라 그랬죠? 해석의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석을 하면서 얘네들이 발굴이 되면서 다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역사가 다시 한번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퀘베클리 테페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시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이게 제가 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해놓은 네. 아니 오늘 굉장히 저기 하는 분들 보면 소도 아까 또 동굴에서야 그새 소도 그것을 보니까 우리 저기하고 소떼요? 네, 예. 소떼. 예. 네, 소떼 저기하고 야, 그럼 우리 저기가 지금 미국 인디안 미국의 중서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그쪽에 지금 저희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소도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되니까 그게 4만 5천 년 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가요? 아까 그림. 4만 5천 년 전 라스코 동굴은 15,000년. 15,000년. 네.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냥 3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주 서울에 겹수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지금 15,000년, 7,000년 사이에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석장이라든가 전공리 같은 경우는 7, 80만 년 되니까 네네. 이것도 가져졌다는 걸 가시하는데 네. 영향이 굉장히 저리다 시간대를 지냐 우리도 사람이 한 사람이 네. 지구 한 바퀴 돌 텐데 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네. 전공리는 70만 년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고요. 거기도 신석기 문화와 구석기 문화가 섞여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원전 10,000년 이내로 보고 있어요. 네. 17,000년 네. 저기가 이제 홍산문하고 연결되었고 홍살문이요? 홍산문화를 이야기. 홍산문.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제 홍산문은 이제 앞으로 단문은 홍산문을 근데 같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국사학교에서는. 네. 혹시 이제 그걸 이제 서로가 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결을 해서 보면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유럽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희석된다고 하는데 시간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 민중하고 같은 소리를 네. 현대에 와가지고 네네. 한국도 그렇게 봤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요걸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도 결합을 할 수 있으면 좀 시간상으로 괜찮은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죄송해요. 제가 메소포타미아를 완벽하게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이미 20분을
이미 20분을 네, 네, 그래서 그 20분을 제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앞에 전반부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